않으면 이미 상반기가 지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들으신 거 잘 체크하신 다음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Q&A 방이나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네.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메모로도 남겨주시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힘납니다. 2022년 교육 개정 국어과. 국어가 중요해졌습니다. 국어가 그러면 왜 중요할까? 사실 국어라고 하면 단지 국어 과목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독서도 국어 과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우리가 독서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총괄적인 국어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어가 하위 개념이고 저는 독서가 더 상위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를 더 큰 범위에 놓고 그 아래에 국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약 국어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다면 국어를 계속 지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의 독서를 제가 지도하고 있는 건 국어보다 더 큰 상위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해력이 이슈가 되고 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국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국어가 가장 중요한 건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초등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타 교과와의 연결성이 가장 큰 과목이다. 그 말은 우리가 모국어 자체를 우리는 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국어가 모든 과목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아무리 뛰어나게 해결을 하고 싶어도 짧은 문제조차도 요즘은 이해하고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EBS도 많이 방영이 되었고 저희가 학원의 사이를 지도할 때도 또 많이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과목 학습에는 문제를 풀어야 하고 지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점차적으로 자꾸 부족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국어를 제대로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이번에 바뀌게 되었고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예전보다 상당히 쉽게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쉽게 바뀌었다는 건 앞으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도 더 쉽게 개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쉽게 개편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문해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교육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사교육기관에 왔을 때 내가 교육과정을 잘 알고 어머니께 장담을 잘한다든지 또는 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1대1 지도를 잘 접목해서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리드인은 경쟁하는 사람이 같은 옆에 있는 리드인 운영점이 아니라 다른 데라는 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수업을 대비하는 글자를 읽힐 무렵부터 문해력 향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드인도 마찬가지로 좀 7세에도 다니고 있는 원도 많이 있을 거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3학년부터만 봤다가 지금 조금씩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이렇게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건 글자를 읽힐 무렵부터 리딩을 시작한 아이들은 당연히 제대로 글자를 익히게 되고 뜻을 파악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대로 문해력 향상이 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 만약 그렇지 않고 중학생을 왔을 때 그 아이의 문해력 향상을 시킨다는 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장 아이를 바꾸기 좋은 나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자를 익힐 무렵부터입니다. 글자를 익힌 무렵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건 글자를 언제 깨친다. 어떤 아이는 5세, 어떤 아이는 6세, 어떤 아이는 7세,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때 깨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접목하시면 될 거고요. 제대로 익힐 때부터 글을 제대로 읽게 해준다고 한다면 두렵지 않는 리딩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교육개정 국어과 기본 영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정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초등 1,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 확대되었죠. 448시간에서 482시간, 34시간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국어 교과서는 쉬워졌어요. 쉬워졌는데 왜 시간은 시수는 늘어났을까? 그만큼 중요성을 대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정말 이제 아이들이 문해력 있는 단어가 중요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더불어 초등학교 편은 아니지만 이제 독서 자체가 한 학기 안건 책 읽기가 그냥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하라는 의무사항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 한 교과서 안에 독서를 한다는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학교, 모든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시작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뿐 아니라 저희가 읽기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잡지를 체크하잖아요. 올해부터 시범학교가 생기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답안이 없어지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작이다 보니 전국 학교에 보급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부 시범이나 모범학교로 지정해서 먼저 시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정보 활용 역량입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미디어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 트레이닝처럼 답지가 디지털화된다 라고 하는 걸 안내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서술형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넣어야 하나, 답지에 같이 삽입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치러야 하고 수행평가에 서술을 다 넣어야 하나, 아니면 답안에 같이 넣고 서술형은 빼고 채점을 해야 되나, 그것만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곧 디지털 답안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새롭게 신설된 영역이 있습니다. 원래 국어과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만 있었는데 매체라고 하는 영역이 신설되었어요. 매체라고 하면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게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매체라고 하면 영상을 많이 떠오르기도 해요. 근데 영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 드신 분은 뭘까요? 잘못 누르셨을까요? 잘못 누르셨겠죠? 손 드신 분은. 손든 분이 계셔서. 자, 그럼 매체가 있어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매체 영역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체는 영상 부분이 아니라 실제 디지털 역량 자체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앞으로는 그냥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디지털 안에서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저희가 태블릿을 주지 않고 휴대폰을 주지 않고 너희가 그냥 다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 의사소통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도 디지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니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전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디지털을 잘 못 만지니까 기기에 서투니까 못하겠어가 아니라 자꾸자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변해 있는데 내가 그 세상을 못 쫓아간다는 건 이미 뒤처져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디지털 매체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렵거나 사실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나 막 뭔가를 기계를 만든다고 하면 진짜 힘들겠지만 사실 조금만 다루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체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서 초등학교 국어과가 개편되면서 초등학교 자체 안에 매체 영역이 신설되었으니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익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 안내하실 때 이 영역별로 안내해 드리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듣기 말하기 같이 묶여져 있고요. 읽기 쓰기 리딩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문법 문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읽기 쓰기에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매체 역시 마찬가지로 듣기 말하기와 읽기 쓰기를 모두 통합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매체에서 듣고 말하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부분을 보고 읽고 쓰기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컴퓨터랑도 많이 친해지셔야 될 거고 태블릿이랑도 많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2022년 교육 개정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말하기는 같이 묶여져 있는데 국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세부적인 항목을 따져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과정만 준비를 해두었고요. 원래 학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1, 2학년 같이, 3, 4학년 같이, 5, 6학년 같이 되어 있겠죠. 듣기 말하기에서 1, 2학년은 상황적으로 상황 맥락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나올 건데 담화라는 게 나옵니다. 담화는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조금 더 이번에 화두가 되었던 거는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읽고 쓰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 경청, 발표, 토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발표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께 학교 수업 때 누구누구는 발표 수업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발달하신 분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거나 발표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하고 발표하기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듣기 말하기 과정에서. 대화에 크게 확장하면 발표적인 부분이니까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발표를 잘하게 되겠죠. 발표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학년, 4학년이 되면 상황 맥락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 맥락은 어떤 광범위한 의미가 아니라 엄마와 나의 대화, 나와 친구의 대화, 나와 선생님의 대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며 듣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사소통한다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당연히 어른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어른에게는 반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배우지 않아도 알았던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편지를 쓰다가도 쭉 읽어보다 보면 위에는 높임말, 중간에는 반말, 다시 높임말 이렇게 되는 것도 많이 되어 있고 실제 엄마 아빠에게 존중어를 쓴다든지 높임말을 쓰는 애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맥락을 갖추어서 듣기 말하기를 하는지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도 나가서 네가 말을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아이들도 잘 못 기다리고 경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제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끼어들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제 지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서라든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게 상황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4학년 때 새롭게 나온 건 토의입니다. 토의. 아직까지 토의와 토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토의가 저학년 때 배우는 부분이고 5학년, 6학년 때 나오는 게 토론입니다. 조금 더 세분하게 뒤로 가다 보면 디베이트까지 나오겠지만 실제 전체적인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세부적인 디베이트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부분을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3학년, 4학년에서는 토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담화의 유형 안에 대화가 있고 발표가 있다면 3학년, 4학년 부분에는 토의를 배우게 된다. 토의라는 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누군가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쉽게 말해서 학급 회의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임원이 되고 나면 토의를 하죠. 우리가 만약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하면 우리 현장 체험학습을 갈까요 말까요? 또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그 토의는 어떤 부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나의 의견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번에 준비물은 뭘로 할까? 또는 조별 모임에서 우리 이번에 가서 맛있는 거 뭐 사 먹을래? 라고 의논하는 정도의 토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급 회의뿐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러를 가거나 잠깐 모였을 때도 토의를 하게 되죠. 그 토의 역시 주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토의를 할 때 토의가 필요한 이유는 중간중간 끼어들지 않고 예의를 지켜서 순번을 정해두고 하는 부분을 지도하기 때문에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토의가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5학년, 6학년 때 조금 더 큰 범위의 토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토론은 말 그대로 찬반,
찬성과 반대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 물론 마찬가지로 아이들끼리 조사해서 실제 서치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론과 토의가 다르다는 거. 토의랑 헷갈려서 3학년 4학년 때 막 토의를 지도한다면서 토론을 시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토의와 토론은 개념이 다르고 쉽게 말해서 토의는 작은 범위에 작은 소수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5학년 6학년 때 나오는 토론은 찬성과 반대가 있어서 나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게 토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야 되는 것은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건 앞에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씩 추가되어 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 5학년, 6학년 때는 얘기를 하는 것들도 이제 사회와 문화적인 것을 맥락을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3학년, 4학년 때는 사회과학을 배우긴 하지만 실제 5학년 2학기 때 한국사도 배우게 되고 세계 지리 같은 부분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문화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맥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때 사회문화적 맥락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중학교 때 가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5, 6학년 때 과정이 중학교 때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중1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앞에 과정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5, 6학년 때는 토론이 새롭게 들어와 있고 면담이 나와 있습니다. 면담이라는 건 실제 저희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과 면담도 하게 되고 또 전문가를 찾아서 면담을 하게 된다고 하면 5, 6학년 때 하는 면담은 그냥 상황적으로 면담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전문가를 찾아서 가는 면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담을 할 때 방송국이나 어딘가에서 갈 때 절차가 있다는 그 절차를 잘 찾아서 상담할 수 있거나 면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고 계신 거죠? 네, 괜찮아요? 잘 알아듣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읽기 교육과정입니다. 자, 읽기라는 건 저희 리드인에서도 거의 읽기를 많이 하게 되죠. 1, 2학년 마찬가지로 내가 읽을 때는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 맥락입니다. 자, 글의 유형은 친숙한 화제의 글입니다. 친숙한 화제의 글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있었던 일 이야기하거나 있었던 일 지나고 나서 써보기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발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1, 2학년 교과서 안에 사실 교과 수록 도서라고 해서 연계 도서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계 도서가 대거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건 말 그대로 1, 2학년 때는 상황 맥락을 읽는 데에 초점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교육부의 소신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는 설명 대상과 주제가 명시적인 글이라고 하면 내가 사과라는 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설명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거를 객관적으로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이라도 1, 2학년 때부터 명시적인 글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글은 가장 쉽게 그림 일기나 일기를 떠올려 주시면 될 거고 생활문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3학년, 4학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상황 맥락입니다. 여기 있는 맥락 부분은 계속 동일 교과서에 순정돼 있고 실제적으로 똑같이 편중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말하기에도 1, 2, 3, 4는 상황 맥락만 있었고 5, 6학년에는 상황 맥락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맥락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유기적으로 교과서가 다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생뚱맞게 그냥 갑자기 5학년 때 사회 문화적 맥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미 3학년 4학년 때 우리 고장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확장돼서 나온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 실제 이런 부분도 준비를 조금씩 해준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좋을 것 같고 리드인 도서 안에서도 5학년이라면 조금 더 일찍 학원에 와서 5레벨 정도를 읽어낼 수 있으면 가장 좋으니까 선생님께서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레벨을 빨리빨리 좀 올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게
아이들 교육 과정에 잘 맞춰서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자꾸 외부적인 것들을 추가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드인 도서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는 가장 현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이 5학년이 되려고 하면 5레벨 정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교과서와 연계된 책들을 아랫부분에서 제대로 읽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스터디하고 고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3, 4학년 때는 거의 1, 2학년과 같습니다. 똑같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5, 6학년 때는 이제 사회문화적 화제의 글이라든지 이제 이때는 다양한 설명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비문학에서 다루고 있죠. 다양한 설명 방법, 그 부분을 가지고 주제를 제시할 수 있고, 그 주장이 명시적이고, 이거는 뭐 논술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생각이나 감정이 함축적으로 제시된 글은 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대로 중1에 연계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지문이 조금 길어질 뿐이에요. 중학교 국어에 가면 아이들이 국어를 엄청 못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5학년, 6학년 때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설명문이라든지 논설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만약에 5, 6학년에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이 성적이 중학교 1학년 때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지문에서 문제를 못 푸는 건지 아니면은 중학교에 나오는 어휘가 약한 건지 국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되는 건지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다 풀어헤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중학교에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중1 교과서의 첫 단원이 시입니다. 시. 생각이나 감정이 함축적으로 제시된 글. 이때 기본적인 시를 배우고 난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면 그 시가 어떤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추론해봐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5, 6학년 때 이런 부분을 배우고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께서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자, 그 다음 쓰기입니다. 자, 1, 2학년 때는 자, 여기 보면 없어요, 아예. 왜일까요? 쓰기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이들이 쓰는 거 많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쓰기를 너무 많이 지도하다 보니 사실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실제적으로 1, 2학년 때 글의 유형에서는 소개하는 글 정도,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 정도를 쓰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리딩에서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부분은 엄청 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4학년 때는 상황 맥락을 쓰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절차와 결과를 보고하는 글, 이유를 들어 의견을 제시하는 글, 독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 다양한 글쓰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리드인 독서 노트를 비교해보니 3, 4학년 과정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충족되어 있으니 굳이 다른 노트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5학년, 6학년 때는 맥락은 똑같고요. 대상의 특성이 나타나게 설명하는 글,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하는 분석을 써서 나온다는 거 똑같이 나와 있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 아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단 체험에 대한 감상을 나타내는 글은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새롭게 나오는 글에서는 5, 6학년인데 기행문이 등장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행문을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행문을 쓸만한 저희 책이 사실은 없어요. 기행문을 쓸만한. 그래서 만약 학교에서는 지금 여행을 가거나 견학을 갔었을 때 감상을 나타내는 글이나 여행 기록문이나 체험 감상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 독서여행과 양식 없는 글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쭉 있었던 것을 쓸 수 있고 느낌까지 어떤 형식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했던 것에 대해서 갔던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감상을 적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새롭게 등장하는 글들은
특별하게 없고요. 다 똑같이 되어 있고 5, 6학년 때는 여기 기행문이 나와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법이라고 해서 엄청 이제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언어 단위는 실질적으로는 글자 단어를 배우는 게 1, 2학년 때고요. 한글의 기초와 뭐 국어 규범에서는 이 말은 어렵지만 1, 2학년 때는 그저 뭐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 단어의 발음과 표기, 문장과 문장 부호, 여기 부자가 빠졌네요. 3, 4학년은 의사소통 형상 수단으로서 언어 참여자가 하는 뭐 의사소통이 창면에 따른 언어라는 건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 내가 친구에게 미안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에게 더 화를 냈다든지 그런 의사소통이 제한적이지 않도록 그 창면에 대한 언어를 문법적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어 단어에서는 지시 접속, 지시하는 거, 높임말 사용,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문장의 기본 구조라는 건 평서문이라든지 물음표를 썼을 때, 느낌표를 썼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거는 이 교육부에서 명시는 하고 있지만 교과서 안에는 이런 단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고 우리나라 말은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쓸 때는 이렇게 써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다 이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상담할 때 문법 교육 과정도 초등부 때부터 다 이루어져 있다. 사실은 문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머니들은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외워야 되는 암기 과목. 근데 갑자기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우리가 문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된소리 내기라든지 충분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녹여서 말을 하거나 맞춤법이랑 쓸 때 쓰는 용어랑 맞춤법이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학년, 6학년 때는 이제 실제 내가 매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지 또 저희가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뭐 저작권 뭐 많이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실제 표현은 어떻게 만들고 지역에 따라서 방언을 또 쓰게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고 음성 언어도 있고 문자 언어도 다르다. 이제 언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고학년 때 배우게 되죠. 그리고 어휘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용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5학년, 6학년 때 세부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중학교 갔을 때 아이들은 배운 걸 깡그리 잊어버렸다든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런 부분을 학원에서 미리 좀 다뤄주신다든지 또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담과 관용 표현은 고등학교 때 가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 형식으로만 나오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리드인의 속담과 관용 표현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 성문과 호응과 그 다음에 글과 담화의 시간 표현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어와 문장의 정확한 표기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니 해도 문장을 바르게 사용하고 이 시기에 적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적절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쓰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다. 말하는 것을 이렇게 쓸 때는 다르게 쓴다는 걸 충분히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중학교 갔을 때 문법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맞춤법 다 틀린 아이들은 자기가 발음하고 쓰는 것들을 늘 틀리게 쓰기 때문에 문법 단원에서도 자기가 읽을 수 있던 것에서 많이 틀립니다. 실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맞춤법이 약한 아이들이 문법 시험에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개념은 외워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발음을 달리하기 때문에 또는 쓰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니까 사실 가장 연계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수학이나 이런 부분은 뭐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국어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앞으로 돌아가기에는 1년, 2년을 정말 돌아서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모국어라고 해서 다 잘 읽고 잘 쓰고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착각인 것 같으니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학년별로 묶여져 있는 이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어머니들께 상담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학입니다. 문학 역시 선생님들도 중학교쯤 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문학하는 장르 안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갈래 안에 시, 노래, 이야기, 그림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 2학년 때는 맥락은 없습니다.
3, 4학년 때는 시 이야기에 극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극. 그럼 학년이 올라갈 때 조금씩 달리 무언가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독자 맥락입니다. 이거 정말 잘 구분해 주셔야 되세요. 3학년,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읽은 그대로를 파악해 주면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또 해석하고 문학 작품을 볼 때 내 관점을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작가의 의도를 깊이 있게 아이들은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3학년, 4학년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뭐야? 제가 저번에 질문한 어떤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는데 4학년 아이인가 3학년 아이에게 이 작가가 뭘 말하고 싶었어? 작가의 의도는 뭐야? 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독서 코칭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작가의 의도나 독서 코칭이나 미리 알아두기를 통해서 그 작가는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를 보고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알고만 넘어가도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학년 4학년 때는 작가가 파악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5학년, 6학년 때는 시 그리고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수필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설은 중학교 가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거고 수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는 바로 소설을 쓴 작가의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시대적인 배경과 큰 연관 매체를 가지고 있고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필을 썼던 분을 보면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썼다라는 거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지 작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문학은 국어 교육과정 안에 오늘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 문법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셔서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그대로 중학교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바로 이렇게 나오죠. 문학 파트, 듣기 파트, 쓰기 파트. 중학교 교과서 펼쳐보시거나 각 학년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문학이라는 거 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와 있으니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새롭게 신설된 매체입니다. 매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아이들은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학교에서도 매체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미 아이들은 매체와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서 실제 저희 학원에서도 태블릿 PC를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이렇게 매체 국어 교육 과정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서치하거나 찾을 수 있거나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2학년 때는 당연히 맥락은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제대로 그냥 아이가 자유롭게 읽고 쓰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의 예시 자료를 제공하고요. 자, 3학년, 4학년 때 보면 이미 벌써 인터넷 자료 탐색하고 선택하기가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리드인 안에서 태블릿 PC를 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태블릿 PC를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진단이나 그 용도 외에 안 쓰시는 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인터넷 자료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대로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이 교육 과정에 잘 맞춰서 수업을 하시는 현명한 선생님이 되실 거로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아이들에게도 4학년 아이들에게도 또는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정보를 잘 찾아오라는 그 글쓰기 팁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6.25가 나왔다. 6.25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 자료에 6.25 전쟁이 뭔지 네가 가장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막 찾다가 이거는 너무 어려웠고요. 이게 그래도 가장 쉬웠어요 라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으면 기억도 되게 잘 나기도 하고
본인 것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태블릿 PC를 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을 잘하는 원과 그렇지 않고 진단만 하고 있는 원과는 거기서 잘하고 있고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는 퀄리티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학년, 6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늘 사회문화적 맥락이 같이 나와 있고 이때부터는 정보를 매체로 받아들이는 걸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때는 설명문에 관련된 거 시사적인 부분 또 우리나라 문제 우리나라 사회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체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쪽에 쭉 말씀드린 것은 교육과정을 제가 6개 항목으로 나눠서 풀어서 해드린 건데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돼서 어머니가 상담을 할 때 충분히 말로 녹여져 나올 수 있을 만큼 선생님들께서 계속 연습하셔서 어머니 국어과학 교과서에는 실제 나오진 않지만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영역이 나와 있고 실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러이러 영역을 다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성공적인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리드인 좋아요 어머니 리드인 해보세요가 아니라 리드인은 교육과정에 잘 맞춰져 있고 이 교육과정에 맞춰 저희 학원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특히나 또 이번에 매체가 신설되었는데 매체라는 게 신설되기 전에 저희는 이미 준비를 다 해두었다라는 것도 안내해 드린다고 하면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학원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수업을 아주 멋지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가끔은 정말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 아이들이 하는 수업 형태가 다르고 또 저희가 소그룹부터 또 많이 하시는 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맞는 수업이 이 수업은 그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는 애들이 적으니까 또는 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훈련을 빼먹는다든지 나는 우리 학원은 애들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내 관리하기 힘드니까 독해력 트레이닝을 빼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태블릿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과정 중심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블릿을 가지고도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태블릿을 아직 준비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원에 왔던 아이들은 이 리딩 수업 커리를 잘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우리 학원의 물리적인 환경도 만들어 둬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 아이들이 퀄리티 있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물리적인 환경이든 내가 실력이든 잘 갖추어 놔야지 어머니께는 아이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아이들은 왔으면 좋겠는데 나의 실력은 갈고 닦지 않고 또 태블릿 PC라든지 발전하는 것들은 준비 하나도 안 해놓으면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60분 수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 훈련입니다. 내 원에 맞게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학원은 바쁘니까 오늘은 안 해도 돼. 하루가 쌓이면 아이들 인식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면 아이들 때문이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바쁜 타임에는 한 수업에 45명씩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교차하며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중력 안 했어요. 그러면 집중을 또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정말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내가 리딩을 선택해서 수업하는 동안 내가 리딩 수업 커리가 저렇게 정해진 것을 잘 따라가야지. 내가 조금 귀찮고 번거로워도 내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수업을 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 훈련 안에는 복식 호흡,
박자기, 회전 훈련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냥 저희가 바쁜 시간에 왜 굳이 이걸 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임을 알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집중력을 갖추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뭐 아무 자세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읽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이 시폭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읽을 때 한 줄을 이렇게 눈동자를 따라서 읽으면 책이 정말 잘 읽혀진다는 전문가의 이론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딩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근거 있는 것들이니까 믿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집중력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시되 충분히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마치자마자 아이들은 독해력 트레이닝을 합니다. 읽기 트레이닝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독해 트레이닝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독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장문과 단문. 리딩 자체에서는 장문과 단문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리딩의 큰 메리트입니다. 다른 독서 논술에 가면 장문만 있거나 또는 어떤 곳은 단문만 있습니다. 발제 독서만 한다든지. 근데 저희는 발제로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고 그 더불어 아주 짧은 동화를 가지고 아이가 연습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까지 활용하게 되시면 아이들의 시너지 효과는 2배, 3배, 4배까지 올라갑니다. 경험을 안 해본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리딩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리딩 60분 수업 안에는 당연히 독해력 트레이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 트레이닝 하시고 독해 트레이닝 아이를 시키면 좋아짐이 보입니다. 정말로 줄거리 파악을 못하고 막 독해력이 안 돼서 헤맸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도를 하면 어느 틈엔가 줄거리를 잘 찾게 되고요. 또 그 아이가 정보 처리를 너무너무 못했는데 또 몇 개월 투자하고 나면 아이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이게 됩니다. 독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리딩 수업 안에서는 장문 독서는 꾸준히 하는 부분이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독해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독해력 트레이닝 하시면 되고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너무 늘어지게 아이들이 이 부분만 붙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케어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아이들이 그냥 시스템을 보고 잘했겠지라고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실시간 아이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교재를 얼마나 잘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있는지 핵심은 잘 보고 있는지 정말로 정답 채점은 잘하고 있는지 항상 매일마다 걷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이 독해력 트레이닝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철저한 관리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수업을 하되 시스템 안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아이를 교재를 봐서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시면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학원도 아이들이 독해력 트레이닝 하는 날은 다 하고 나면 저희는 이렇게 다 쌓아둡니다. 그러면 이걸 따로 다 채점을 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줘요. 뭐 잘했다 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메모해놨다가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이 개별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두 번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오류가 나는 아이들이나 지속적으로 못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1대1로 케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했을 때 독해력 트레이닝을 했던 아이와 하지 않은 차이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엄마들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실수가 줄었다. 또는 핵심을 잘 찾는다. 또 그런 부분, 그리고 읽을 때 집중을 한다. 지문을 읽을 때 어디서 끊어 있는지를 가능하다. 물론 그거는 지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아이에 맞게 잘 지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의 할 일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독서 활동인데요. 여기는 물론 아이가 태블릿 PC 없이 책을 읽고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은 태블릿 PC를 갖춰놓고 책을 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블릿 PC가 중요한 건 단순하게 시간 관리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관리할 때도 그냥 막연히 아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책을 읽고 갔다가게 보다는 이 아이가 어떻게 책을 읽고 가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이의 독서법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즉시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서 활동도 상당히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의 운영점보다 내가 다른 리드인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고 한다면 대단한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부터 갖추고 난 다음에 경쟁력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서 활동에 대해서는 어머니들과 상담을 할 때 안내를 해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확실히 다른 곳과 다르다라는 말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머니들과 상담할 때도 우리가 리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장점적인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상담하시게 된다면 지도뿐 아니라 상담도 잘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후 활동입니다. 독후 활동 안에는 독서 진단, 독서 노트인데 사실 독후 활동에 대해서는 모두들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독후 활동을 해야 되냐?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독서 진단 스트레스 받는데 무조건 해야 되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단 저희는 사교육기관이다 보니 어머니 동의 아래 어머니와 동의를 한 상태에서는 무엇이든지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상담을 할 때 이런 과정으로 쭉 상담을 해놓고 내가 마음대로 독서 진단을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한다든지 독서 노트를 안 쓰게 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동의를 아이와 어머니와 상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상의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독서 노트 너무 힘들어해서 몇 개월간 안 썼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두 개에 하나씩만 약속해서 두 권에 하나 해서 약속했던 친구들도 있고 리데이 수업 자체는 전체 가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개별 하나씩을 다 보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해지신다고 하면 충분히 개별 케어가 가능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잘 살려서 이 순서대로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리드인은 아주 예전에 있었던 조그만한 그런 독서 학원이 아니라 이제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는 대규모의 단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저희도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적인 이동에서도 그 원을 다니는 게 정말 별로였다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리드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수업 잘하고 좋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금 더 최고의 독서학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리드인 이름을 달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순서에 잘 맞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인 독서 수업의 핵심은 실제로서는 관리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수업. 관리라는 건 관리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무조건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을 가져야 그게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희 학원에도 적지 않은 아이들이 오고 있지만 아이들을 그래도 개별로 볼 수 있게 하는 건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저는 좀 큰 아이들과 많이 친한 편이라 어제도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그 떡볶이 파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6시쯤 돼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학원이 많이 왔냐 했더니 소문을 듣고 중학생들이 대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떡볶이를 나눠주면서 너희 오늘 오는 날도 아닌데 왜 왔냐 했더니 원장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아프다고 해서 병문안을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떡볶이 나눠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그렇게 먹고 갔는데 실제 그런 관심들이 모여야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무섭다 하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엄하게 좀 하는 편인데 싫다고 하는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무서움은 강도가 9다. 그런데 좋음은 강도가 10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지내는 게 저는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리딩 독서 수업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세히 보고 아이들을 관찰해라. 내가 가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거는 간섭이고요. 관찰은 그 아이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그 아이가 필요할 시기에 내가 가는 게 그에게 코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차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리딩 독서 기본을 제가 충분히 앞에 설명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거나 나는 내 개인적인 판단에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리딩 수업 커리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거 반드시 기본을 지켜서 수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는 유능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기 옆에 운영점은 코칭을 한대요. 근데 우리 저는 국어를 전공해서 문법도 다 가르쳐 줄 수 있고요. 아이들 국어 문제도 다 풀어줄 수 있고요. 저는 문해창작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이들 글 다 봐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던데 저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티칭 수업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변해가도록 끊임없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학원이기 때문에 내가 티칭한다고 자랑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미드인에 대한 확고한 이미지가 생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또 아이들도 여기는 막 이렇게 뭔가를 물론 이 가르치는 게 쉽냐 코칭하는 게 쉽냐라고 물어보시면 둘 다 뭐 다 쉬운 건 없지만 저도 예전에는 티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리딩 수업에 너무 만족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변화는 조금 더딜 수는 있으나 분명히 아이들은 변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신대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단 그렇게 과정을 겪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아이들과 얘기도 필요하고 엄마의 상담도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 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아이들도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장기회원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왔던 애들이 지금 다 중1, 중2 이렇게 다 올라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건 물론 그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자기가 책을 읽으러 오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게 역시 나 지금 마찬가지로 리딩 교육이야. 티칭을 하지 중교육. 않았기 때문이라고 리딩 생각합니다. 중교육. 제가 만약 국어를 전공했다고 마구 공부하고 티칭을 있어. 했더라면 많은 아이들이 떠나지 공부하면서 않았을까 홍보물 만들고 생각을 있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삽입하는 것과 그 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해소해 주는 것과는 간단하게 입고 완전 왔어. 차이가 오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립 입고 저도 왔어. 자꾸 노력해서 뭔가를 배워두긴 오빠의 해야겠죠. 따뜻한 립 그래야지 입고 유능한 선생님이 될 수 왔다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1대1 맞춤 코칭을 하고 있는가? 맞춤 코칭을 하려면 티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아이가 약하고 이 부분은 이 아이가 강하고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한 거니까 번씩 봤지. 반드시 1대1 맞춤 코칭을 해야 됩니다. 너는 3학년이니까 이 부분을 왜 못해가 아니라 너는 이 부분이 약하구나. 너는 정말 이걸 날씨는 너무 잘하는 좋다 그래 오늘.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아이에게 진짜. 피드백 해주고 너무 좋아. 설레는 그리고 하루야 요즘 오빠. 보니까 뭐 예쁜 도장 같은 좋은 것도 하루 찍어주시는 보냈구나. 선생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인스타 보면 예쁘고 많던데 그런 거 체크하셔서 알콩달콩 제시해 주신다면 항공공사 초등학생들은 그런 부분에 또 아주 행복해 몇 시? 하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이에 맞춰서 누군가 자기 4시만 안 마음을 되지. 알아주고 7시 반 줘. 피드백한다면 싫어할 나이는 아무도 어려울 없다고 텐데.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등하원 할 때 아마 바쁘시겠지만 7시 반 항상 웃으면서 가면은 아이들 아마 참여 예정하고 맞아주시고 8시 반부터 아이들한테 할걸? 장난도 걸어주시고 그러면서 리드인 아니면 오는 게 8시부터나? 앉아서 책 읽고 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잖아요. 혼자 할 때. 오빠 먼저 해 그렇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좋으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등하원 할 판공 수 굳이 안 있도록 해도 하는 것도 저희가 할 내 것만 일이라고 내주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임이사 가서 거기서 리딩 기백해도 수업은 되잖아.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전화 그렇지 않나? 상담부터 아이의 교과 도서 지수 테스트에서 마무리까지 그 아이에 맞춰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내가 그 아이가 오늘은 점차적으로 있어서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변해가고 목은 없어 있는지 목소리를. 꾸준히 보고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 알리고 왜?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구하거든. 사실 저도 그래? 지사까지 아, 맞아. 운영을 하고 내일은 있는 관계로 너무너무 시은이가 바빠가지고 목요일날 확 어머니가 먹는구나. 어머니들께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게 많이 얼마나 소홀히 좋은데. 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꼭 놓치지 어쩔 수 않는 없네. 건 아이들 글은 제가 다 일일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끝까지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 목소리가 그래서 완전 선생님들은 보호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어? 아이들에게 면밀하게 목소리가 다 가르칠 보호자인 수 것 같은데. 있도록 아이들을 뭐 코칭할 사기? 수 있도록 아, 노력하시면 보험사기? 아이도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그거 같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좀 그래서 그렇더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딩 학원장들이 수업은 거의 다 보험으로 관리가 빠져. 핵심입니다. 나이 관리의 들면 핵심 사회복지사 포인트는 아니면 아까 앞서 보험.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을 그렇죠. 잘해야 되고 관찰을 하려면 아. 그 아이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무심코 보는 게 아니라 잘 보고 그 아이에 맞게 피드백 해주는 선생님이 돼야지 유능한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관계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관계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리딩 수업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잘 핵심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준과 실력이 다른 아이들 관리입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어서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수준과 실력이 다른 아이들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은 다 하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채팅창에 선생님이 답변을 같이 좀 들으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수준과 실력이 다르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아이들의 신체 발달, 언어 발달 모두 달라왔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학교 교육이 그러하니 우리도 그냥 어쩌다 보니 3학년이니까 너도 3학년 책을 읽어. 5학년이니까 5학년 책을 읽어. 6학년이니까 6학년 책을 읽어.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리딩 수업이 저는 가장 강점이고 장점이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은 선생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이 질문한 것들만 여기다 모아두었어요. 분명히 선생님들도 궁금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 제 생각뿐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답안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준과 실력은 당연히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수준과 실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고 그 아이들을 따로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리딩의 차별점이고 그리고 가장 강하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과정 자체가 이 수업이 분명히 맞는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서 와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담 관리에서 학생의 현재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부모 기대, 이런 학부모님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죠? 그죠?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갈 때 유치부,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는 엄마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등학교 다니는 어머니들께 혹시 우리 아이가 뭐 외국 대학교에 간다든지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총 맞는다고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 어머니 있는데 가면 다들 대부분 외국 대학이나 하버드 생각하시고 서울대 다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능력보다 이 아이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지금은 그렇지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학원을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현재 능력이 상대적으로 아이는 별론데 결국은 이 말이죠. 1번, 2번 똑같은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아이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의 수준보다 못 미치는 결과 수업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말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 이런 경우 똑같은 질문이 채팅창에 선생님들이 방법들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왠지 답변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아무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안 하시고 이러시지 마시고. 누군가가 하시나? 너무 많다고 막 진짜 공감 지금 100% 하고 계시네요. 장문 독서에서 자꾸 그렇게 인정을 못 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교과 도서지에서 오, 답변 진짜 많이 주시네요. 네. 리딩 레벨 도서를 읽고 아이 현재 상태를 알려드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예전에 제가 독서노트 수업을 할 때는 객관화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 상담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교과 도서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객관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 물론 현재 상태가 암울하다고 하면 그 암울함을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못할까요? 진짜 큰일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자, 삼성 신혼초등 장지미 선생님께서 독서 이해도에서 자꾸 예상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부모님들도 계셔서 자, 단문 독해 그래프를 펼쳐놓고 리딩 레벨 도서 도서활동 펼쳐놓고 지수화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여기서 리딩 도서에서는 장문이고 읽기 트레이닝이나 독해 트레이닝은 단문입니다. 그래서 장문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단문을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문과 장문을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단문을 잘 해결하는 아이들은 약간 학습 능력이 높고 순간 집중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렇다고 독서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또 독서를 잘하는 아이가 읽기 트레이닝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현재가 그렇다는 거니까 현재가 그렇다는 거니까 물론 그래프에만 의존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세부 항목도 다 보게 되겠죠. 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또는 만약에 그 리딩 도서에서는 영역별로 보면서 문학, 인문, 사회과학, 예술 그래프도 보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떻게 읽고 있는지까지 보여지게 되겠죠. 더 확실한 거는 독서 활동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부분 어머니들은 예전에는 책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읽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학원에 그런 질문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과정중심 독서를 하다 보니 그 아이가 읽어내는 만큼 다 시간 체크가 되어 있어서 아이의 독서 방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책을 읽어 나갈 수 없다는 게 그대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담하시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인 요소를 갖추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은 갖추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뭐 캡처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유용하게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머니께 바라시는 그 높이가 너무 높다고 한다면 어머니께 조금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바라는 속도로 가려고 하면 횟수를 늘린다든지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저는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거절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받아들이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머니의 몫입니다. 저희는 저희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일주일에 2번만 오는데 이런 속도로 나아갔을 때는 어머니가 바라는 영역까지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정확하게 펼쳐놓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께서 바라는 실력까지 갈 수 없다라고 안내해 주시고 그 대신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하게 되면 함께 노력해 보겠다. 리딩 수업 자체가 제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가 해줘야지만이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니께서 물으시죠. 우리의 레벨 언제 올라가요? 레벨 언제 올라갈까요? 뭐 그래도 제가 항상 어머니 레벨은 언제 올라가는지 아이가 하는 만큼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언제 올라가냐고. 그러면 그거를 아이에 따라서 중간중간 상담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실제 그럴 거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곰쌤 김민영 선생님께서 저하고 비슷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지금 현재 솔직한 상태를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학원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코칭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만약 집중력이 너무 없다고 하면 집중력을 유도할 수 있게 하겠다, 노력해 보겠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 아이가 어휘를 너무 많이 틀린다고 한다면 어휘 활동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 구두 질문을 해보겠다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태는 알려야 하는 게 의무이고 어머니께서 요구하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하면 어머니의 기대치를 내리게 하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굳이 어머니의 기대를 막 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아이의 상태가 이렇다는 제가 봤을 상태는 그렇다는 거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또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생각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담을 하시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닐 때
어떻게 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저희가 이제 진단과 처방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의 기본 조건은 진단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병원에서는 진단은 따로 하고 처방을 따로 하지만 저희는 처방을 따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진단과 처방을 같이 합니다. 진단을 해놓고 나면 객관적인 진단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처방까지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어떻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너무 짧다고 하면 수업 시간을 조금씩 5분씩 좀 빌려서 가겠습니다. 실제 뭐 중학생 중에서도 저희 학원에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현 상태에 대해서 어머니께 알려드립니다. 누구누구가 어머니 학교 수업 시간은 괜찮을까요? 뭐 너무 지나치게 존다든지 또는 너무 지나치게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린다든지 그런 아이가 생길 거니까 그랬을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해주고 조금씩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근데 대충 말씀드려서 뭐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잘 되려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특별히 누구누구는 문학책은 정말 재밌어하고 잘 읽더라고요. 신간도서 정말 잘 읽고 하던데 옛날 책이나 또는 비문학 도서나 사회책을 정말 싫어해요. 또는 적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글쓰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아이가 생각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가 손에 힘이 많이 없어요. 연필을 쥐는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알려면 아이를 잘 관찰하기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아이의 읽기 능력과 상관없이 수준 높은 책 읽기를 원하는 경우 있죠. 왜 없겠어요? 저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얘들 읽기 물으니까 어떤 선생님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 아이가 초등 6학년이면 6레벨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이가 지금 읽고 있는 레벨이 몇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읽고 있는 레벨에 돼 있는 문장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6레벨에 나와 있는 문장 구조를 함께 설명하면서 대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께나 이런 차이도 있지만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뭐 아는 문장이라고 해서 부사절 뭐 이런 걸 다 아는 문장을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책은 점점 두꺼워지고 그럼 지구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독서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건너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물론 잘하는데 저희가 레벨을 안 올려주는 경우는 전혀 없으니까 아이가 현재는 이런 상태지만 조금 더 여기서 좋게 한 다음에 목표는 당연히 그 레벨까지 가는 거니 조금 더 노력해보자라고 안내해드리고 어머님 뭐 시간을 좀 내서 하는 경우는 어떻겠냐. 결국 엄마의 의식을 깨워가면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거짓도 없이 이 아이 실력이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런 요구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무슨 원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여기는 여기 학원에서는 레벨 도서를 읽고 집에 좀 빌려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읽기 방법이 교정되지 않는다고 저는 대여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기껏 학원에서 이제 자세를 잡아서 이제 아이가 조금씩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그 높은 도수를 줘서 그 아이가 다시 변성 읽기나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아이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정답은 상담의 첫 번째는 솔직하게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 얘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현재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진단을 했다고 하면 내가 확실한 처방을 해드리는 게 좋다. 처방은 내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좋은 방안을 생각해 두어야 되겠죠. 그러면 처방을 내리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도하겠다. 특히나 저학년 같은 경우에 글자를 많이 틀린다고 한다면 그의 글자를 틀리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원에서 사투리 시간에 틀린 글자를 뭐 2번 정도 써보고 간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독서노트 쓸 때 아이가 틀린 글자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뒤쪽에다가 2번 정도 따라 쓸 수 있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해볼게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어휘가 너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어휘는 제가 그럼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질문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께서도 어휘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안내해 드리는 게 좋아요. 학원에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머니께 협조를 요청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굳이 여기 학원에 있는 시간이 내가 무슨 마법사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 상담도 좋은 상담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수업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 무례한 부탁이나 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히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절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독서 코칭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집중 못하는 아이, 책을 펴고 엉덩이를 붙이지 못하는 아이, 관리 방법은. 집중 못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 오면. 그럼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집중 시간을 파악해야 되겠죠. 얼만큼 집중할 수 있나. 또는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까. 그러면 이 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의 책을 함께 골라서 읽게 한다든지, 또는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책이 간 건 아닌지, 또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거고, 만약 이게 습관적이라면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집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학원에서의 규칙은 만들어 두셔야죠. 우리 학원은 수업 시간에 절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학원의 물리적인 환경도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은 4, 50명이 들어와 있어도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보고 깜짝 놀라세요. 정말 조용하다고. 그러면서 어떤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원장님이 엄청 무서우신가 봐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무섭게 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건 규칙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바깥쪽 대기 공간에서는 아이들과 얘기해도 되고 책도 봐도 되지만 대기 공간 말고 본 교실에 들어갔을 땐 목소리를 무조건 작게 하고 조용히 하고 정말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수업 시간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고 수업을 하다가 간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추가 수업이라고 해서 수업을 줍니다. 어떤 그 학원만의 선생님들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에 압도당한다고 하죠, 아이들이. 정말 소란스러웠던 아이들이 점점 더 목소리를 줄이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만한 책을 잘 보지 않는 아이 독서 코칭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원인은 뭘까? 얘는 원래 산만할까? 또는 ADHD는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선생님들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마법사인 것처럼 책으로 치유할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ADHD는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 복용을 해야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이 책이 싫어서 산만하다면 책을 바꿔주면 될 것이고, 또는 책을 안 보고 글쓰기를 안 한다고 하면 왜 싫어하는 것인지 원인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산만한 아이는 ADHD일 확률도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학원과 같이 병행하면 됩니다. 실제 저희 학원에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2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냥 막연히 그런 말 꺼내기가 어려워서 말씀 안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 되니까 현 상태를 어머니께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산만해서 다른 애들은 너무 큰 방해를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아이를 다른 교실로 빼거나 아니면 학원에 못 오게 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사실 아이들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하죠. 여기를 봤을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왜 산만한지, 왜 책을 보지 않는지, 산만함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또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만 책을 왜 잘 보지 않는지는 아이와 얘기를 나눠보셔야 되겠죠. 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도서가 있어서, 아니면 끝나고 나서 친구랑 놀고 싶었는데 뭐 학원에 와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다음에 아이에게 독서 코칭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습관적으로 그린 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번은 한글만 읽고 내용 파악을 못하는 아이. 글만 읽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이는 발달 단계상 내용 파악을 못하는 단계에 와 있는지,
아니면 그 단계를 한참 지났는데 뇌 속에서 생각을 못하는 건지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저학년이라서 한글만 읽고 유창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만 해도 버거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때는 발달 단계상 아이는 유창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림과 글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 읽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뇌하고 눈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병원을 가야 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내용 파악을 못하는지, 그냥 대충 봐서 그런지, 아니면 한글 읽는데 너무 몰입되어 있는지, 유창성 확보가 아직 안 된 단계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 보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셨으면 답변하기가 조금 더 쉬울 텐데 라는 생각이 듣기는 했어요. 책을 대충 읽고 시간 보내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원인 파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한데, 만약 아이가 그 아이가 원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습관일 확률이 많습니다. 책을 대충 읽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는 반드시 3대3 관리를 시작해야 되겠죠. 이런 아이일수록 빠른 시간 관리를 해야 되니까 3대3 방법을 넣어서 아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에게 시간 관리를 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다른 애들과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집중해서 읽는 아이의 분당 페이지 수와 그냥 책 대충 읽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아이는 시간이 정말 많이 띄엄띄엄 비어져 있고 책을 아주 느리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비교 분석해서 얘기해주면 아이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글쓰기인 것 같아요. 제가 북돋움 글쓰기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독서라고 하면 이제 독서 학원이라는 이제 인식은 어느 정도 리드인이 많이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독서하면 글 쓰는 게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쓰기 대회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근데 싫어하죠. 점점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따라쓰기도 싫어하는데 리드인 글쓰기는 도와주는 선생님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쓰라고 해.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서 올라간 아이는 나는 독서 여행가를 쓸 때 멋진 글 한 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이의 글쓰기를 방치하면 안 되겠죠. 방치. 코칭은 해야 되는데 아이의 글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냥 무방비로 던져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코칭이라는 건 그 아이가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입니다. 자, 그러면 독서도 잘하고 진도는 잘하는데 글쓰기를 싫어하는 아이, 이거는 글쓰기를 왜 싫어하느냐를 파악해야 되겠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쓰기가 힘드니까. 두 번째, 싫다고 할 때 선생님이 계속 봐줬으니까. 그런 이유도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글쓰기 생각하는 게 싫으니까. 또 네 번째, 나는 말로 하는 게 편한데 문장화를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아이면 습관적으로 쓸 수 있게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늘 매번 배우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해결해 주셔야 될 거고요. 만약 아이가 글쓰기를 싫어 생각을 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그러면 선생님 얘기도 해주셔야 되겠죠.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생각이 났을 것 같아. 넌 어때? 선생님이라면 이런 생각이 났을 거야. 넌 어때? 그래서 제 생각 안에서라도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만약 아이가 생각은 정말 많은데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문장화 시켜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었구나. 혹시 누구누구가 생각했던 게 이거야? 이건 문장을 제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씩 문장화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아이의 생각을 단어 카드나 감정 카드나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생각을 끌어낸다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생각을 정리해서 쓴다는 건 여러 차원의 글쓰기까지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술에 배부를 수 없어서 아이가 잘 읽었다고 한다면 읽었던 내용을 먼저 얘기해봐부터 시작해서 느낌을 말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주인공은 누구였어? 그 아이가 뭘 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다 적어다 쓰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한다면 그걸 말로 풀어서 옆에서 코칭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해요? 라고 물으신다면 잘하는 아이도 있고 부족한 아이도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아이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학원은 너희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는 건 네, 사장님, 너희들을 저기 도와주는 호미행인데요. 도와주는 영어학원인데요. 분들한테는 어, 항상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샌드위치 당연한 거야 매콤한 것도 라고 있나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르는 걸 아, 그러면 그냥 질문하거나 어제 모르는 먹었던 걸 단호박 물었을 때 닭가슴살 그것이 절대 그거 부끄럽지 않도록 3개 만들어주는 하고요. 게 저는 제가 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아이스 라떼 그래서 선생님께는 늘 업그레이드해서 한 잔?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일단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네, 좋겠다. 한 15분 걸릴까요? 무섭고 혼내고 엄하게 하는 건 아, 네, 전화로 키웁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나쁜 선생님 역할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라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 역할을 잘 생각하셔서 제일 처음엔 저도 1인 다역을 했지만 지금은 점차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움 요청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선생님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보다 빨리 글쓰기도 개선됩니다. 그런데 단 글쓰기에서 선생님이 미리 사전 발문을 준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자꾸 던져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조건 글쓰기는 필수인가요? 독서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글쓰기는 필수이지만 독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맨 처음에 너무 힘들어하면 독서만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 2권당 하나 써볼까? 그것도 싫으면 3권당 하나라도 써볼까? 라고 해서 아이가 점차적으로 글쓰기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줄이라도 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편하면 편할수록 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이 고차가 되기 전에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쓰기를 너무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따라쓰기도 유도하시는 게 좋고 책 속 안에 좋은 글귀 같은 거 따라쓰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쓰기를 너무 힘들어하면 한 줄 이게 3번에 해당되겠네요. 한 줄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면 생각하기도 힘들고 글쓰기도 힘든 아이예요. 이런 아이에게 네가 생각해봐 라고 하면 시간만 계속 할 수 있으니 그런 아이에게는 오히려 책 속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었어.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놓고 아이가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선생님은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그럼 이거 한번 우리 따라 써볼까? 라고 빨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쓰기에 의지가 없는 아이는 너무 무한정 많죠. 글쓰기에 의지가 없다는 건 하기 싫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왜 쓰기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아이들과 얘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쓰기는 반드시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드인이 올 때 글쓰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는 건 당연하지만 아이마다 저희가 다르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들을 잘 하셔야지만이 글쓰기 코칭도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다음 기타, 어휘력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지도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 있는 시간은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이 거의 고작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선생님과 말을 할까요? 엄마랑 제일 많이 말을 할까요? 엄마랑 많이 하죠. 이때도 당연히 가정학습, 가정에서 해야 될 걸 어머니께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어휘지에서 내가 한두 번 더 물어보고 체크하고 하는 건 진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아이가 어휘를 할 때, 아이가 저한테 집에 갈 때, 선생님 오늘 기억에 남는 어휘는 뭐였어요? 동굴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는 해주겠지만,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해서 읽기 트레이닝 어휘 연습장을 제가 보낼 테니 집에서 좀 체크해서 뭐 숙제를 해와라.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이가 글쓰기를 너무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맞춤법이 많이 틀린다면 집에서 받아쓰기 어머니 하고 있나요? 이런 체크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만능이 아니고 만약 저희 리딩 학원을 매일 오고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오게 된다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얘기해서 어머니께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도 잘 안 해주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를 안 해준다고 학원에서 해주려고 노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제대로 못하면 원망은 저한테 오게 돼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학원에서 지켜야 될 SK 부분, 어디요? 또는 엄마가 해야 될 부분을 정수기 점검 영역을 때문에 잘 구분해서 스포츠 카페 해주시는 정수기 게 진짜 점검 때문에 필요합니다. 전화드렸어요. 아, 두 번째, 네네. 독서만 하면 국어 네, 성적은 내일 정말 잘 오후에 나오나요? 라는 이 가능할까요? 질문도 많이 하고 네. 있고 많이 나오고 있고 엄마들한테도 네. 많이 듣는 내일 오후에 질문입니다. 뵙겠습니다. 몇 시에 저 오시나요? 독서만 하면 국어 성적이 네 정말 잘 시 나오고 초등학교 잘 5분 나옵니다. 넘어서 갈 것 눈열이 같아요. 높으나요? 네, 레벨에 따라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학교 갔는데 독서만 했어요. 국어 성적 잘 안 나옵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국어에는 익혀야 되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초등학교 때는 다 숨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중학교가 되면 시단원부터 나옵니다. 의인법, 은유법, 직유법. 지문은 파악하고 추론은 되는데 이것은 무슨 법이에요? 물어보면 몰라요. 은유법 개념을 안 익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독서를 정말 잘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개념을 놓쳤거나 문법이 안 되거나 익혀야 된 개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또 글도 여러 가지 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기억나실 거예요. 소설이면 5단계를 거쳐야 되고 수필은 자유 그리고 아니 뭐 시점 같은 것도 익혀야 될 거고 국어의 개념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독해력만 좋다고 국어 성적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 독해력은 수능하고는 연관이 많이 있어요. 독해력 좋은 아이들은 수능은 정상 확률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만을 봤을 때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국어의 개념을 반드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께도 겨울방학 정도에는 국어 용어에 나오는 어휘를 살짝 보고 오신다 간다든지 그런 걸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께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해 주세요. 반드시. 독서만 하면 학교 내신이나 국어 성적하고 100% 연관되지 않는다. 근데 학교 성적은 단원에 나오는 개념 문제부터 응용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단 외부 지문 같은 게 나오는 독해력 문제는 잘 풀 수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대부분 독해력이 높은 아이들은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잘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 배운 부분이 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간혹 암기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암기해서 그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아이도 알뜰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잠만 자다 가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잠만 자다 가는 애 있으면 푹 자게 둘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잠만 어차피 학원 회비 내고 왔는데 그냥 푹 자게 둘까요? 당연히 깨워야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 피곤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자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10분 정도 차라리 자라라고 얘기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깨우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가만히 어른들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잠 오거든요. 아이들 마음도 백방이가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주거나 그러면 더 안 될 일이지만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고 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각종 사탕과 여러 가지 졸음껌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물론 졸음껌도 제일 처음에는 그걸 먹으면 다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잠을 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3개 달라, 4개 달라 하면서 막 장난치면서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 일단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단 저는 좀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잠이 오면 왜 학교에도 가면 스탠딩 책상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책 읽는 것은 허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모범생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책을 읽는 아이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읽고 밖으로 좀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원장실 좀 데리고 엄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좀 깨우려고 여보세요?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원 나왔어? 그렇게 해서 조금 본인이 이제 홍보하려고. 잠은 그 상황만 좀 지나고 홍보를 나면 좀- 잠은 깨니까. 근데 만약 계속 지금 잠만 교육도 자다 있어서 가는 아이가 들으면서 있다고 홍보는 만들고 합시다.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런 아이는 단단히 집으로 입고 보냅니다. 나가. 바람 많이 불어? 영상을 촬영해서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어머니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엄마. 아이가 와서 제가 깨우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방법을 좀 수강님들 모임 보내봤지만 잘 갔다 이 시간이 왔어? 너무 잠 오는 시간인 것 같다. 시간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도 할 수 있고 핸드폰은 또는 잘 그렇지 돼? 않은 다음에 아이가 뭐 영수 근데 수학 자꾸 때문에 저기 늦게 뭐야. 잠을 잤다. 그런 이거 경우라고 뭐가 계속 자꾸 지속된다고 빨리 안 하면 나오고 안 잠깐 쉬는 뜨더라. 것도 뭐가 나쁘지 빨리 안 떠? 않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거는 정말 내 아이가 학원에 가서 인터넷, 계속 잠만 자고 왔는데 그게 거기서 교육 한참 회비를 있다가 받았다고 하면 또 좋아할 왜? 부분은 아무도 없을 뭐 거라 생각이 기다리라고 들어서 뭐 모바일 뭐 저는 그 요금에 시점 뭐 시점마다 아이의 이렇게 상황을 이제 어머니들이 인성 아는 게 필요하다고 나올 생각합니다.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제가 글이 가끔 저희 나오면서 어머니들께 인터넷이 연락을 한참 안 드리는 게 가장 좋다고 아니 그 얘기를 해 거기 가장 가서. 좋다고 했습니다. 5G 제가 연락 안 드리면 오늘은 잘하고 저기 있다고 뭐야.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전화가 가면 도움이 아이가 아줌마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라고 자꾸 말씀을 마라탕을 드렸더니 사주고 싶대. 제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고 오늘 깜짝 마라탕 놀라면서 사줘서 받으시면 먹었다. 됩니다. 어머 저희 진짜? 어머니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만났어? 드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실제적으로 전화가 헬스 잘 안 가게 끝나면 하는 저한테 게 전화를 필요하고 하래. 또 오. 제가 웬만하면 헬스 학원에서 끝나고 제가 전화를 내부적으로 했지. 해결하려고 내가 사줘야 합니다. 되더라고. 그렇지만 하여튼 실제적으로 자느라고 어쩔 수 그래서 잡는 없이 동안 걔가 이런 아이가 배를 있으면 또 해버렸어. 잠만 계속한 또 저희가 다 오픈되어 내가 있다 헬스를 보니 잠만 사주려고 계속 자다가 있는 아니 애가 되게 계속 오게 아줌마가 엄마를 된다면 다른 좋아하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나도 저렇게 자도 잘 뭐 나 되겠구나라고 역전까지 생각을 또 하게 데려다 되고 주고 또는 어머 인기녀네 그 지금 아이들도 이제 집이 사람이기 가는 때문에 길이야 밥 생각할 먹고? 거예요. 여기 선생님은 그때 잠만 빨리 계속 가서 아빠 자도 점심 줘야지. 계속 저렇게 아니 왜 거기 뭐 가만히 마라탕 먹을 데가 있을까라고 있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저희는 맛있더라야. 학생들을 어디? 지도하는 여기 사람이지 그거 니네 실제적으로 왜 그냥 저기 아이가 여기 있잖아. 와서 그냥 그래가지고 교육 너한테 그 회비만 얘기하려고 받는 전화한 그런 거야. 장학금은 아니라는 거기 생각을 가보라고. 분명히 머릿속에 갖고 사셔야 감자탕 되고 옆에 그렇게 옆에야. 아 하려면 감자탕 차라리 옆에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 이렇게 아니 얘기하죠. 옆에 어머니 옆에 차라리 옆에? 여기 와서 이렇게 회비 내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게 음. 해주시면 좋겠다. 오래됐는데? 그리고 그 지금도 나도 안 가서 상반기이기 때문에 때리지 그럴 수도 뭐 있으니 거기를. 근데 다른 이제 학원은 선생님들하고 어떤지 지난주 한번 금요일날 직접 문의해 봐 만났는데 주시겠어요? 라고 나도 뭘 안내해 먹을까 줘요. 했었다 그래서 그러면 감자탕 그때 갔는데 부랴부랴 다른 학원에 진작 전화해서 알았으면 잔다네요 이렇게 하면서 막 깜짝 놀라서 그래야겠네. 나오시기도 하고 괜찮더라야. 체크해 보면 엄마가 마라가 엄마 입에 즐겁고 맞았어 게임을 좀? 하고 있는 아이 여러 유형이 맛있던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정에서부터 수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줄 그래?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진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타까지 다 해결이 됐는 것 아. 같아요. 아우, 네, 임지영 선생님 수업 일정으로 이제 마치시나 봐요. 저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실제 저도, 12시 14분이 시간 엄청 많이 지났네요. 그죠? 아, 항상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또 질문이 많이 남겨진 것 같아서 이 답변 한번 볼게요. 여기 김현진 선생님께서 북도듬 도서는 레벨에 맞추시나요? 학년에 맞추시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북도듬 도서는 레벨 진행이 아니라 학년 도서 진행이죠. 그래서 북도듬 도서는 학년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글쓰기 대회도 사실 한번 도전을 해본다, 한 편의 글을 써본다, 완성도 있게 해본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학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 제가 그 글을 보는데 막 눈이 빠질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렇지만 잘 썼던 못 썼던 근데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게 리드인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무조건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 무조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레벨에 맞추지 않고 학년에 맞추고 있는데 너무 갭이 많이 나는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아이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2레벨인데 중학생이다. 그러면 제가 책을 보내줬더니 이해가 하나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실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 자기가 밑에 책 읽는다고 해서 밑에 책을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한테 기본 맞추시면 되되 북도듬 도서는 기본적으로 학년에 맞춰져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갭이 많이 차이가 있지 않으면 그 책을 읽어도 되지만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면 읽기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실제부터. 원주 방국초등 선생님께 질문하신 거는요. 기초부터 시작해 이제 2레벨이 되었어요. 이해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너무 느리게 읽어요. 자율독서로 진행 중이며 독서활동 체크를 해보면 0.5자 0.6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금 키우기에 3대4로 변경해서 반복 독서를 하면 속도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 읽드 1권은 잘하고 있고요.
그럼 익트 1번 할 때는 이때는 속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익트에 나와 있는 속도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유창하게 너무 느리게 읽는다는 말은 이해도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 너무 느리게 읽는다는 말은 아이가 지금 어떻게 2레벨이 됐는지 조금 모르겠어요. 차라리 1레벨에서 조금 더 유창하게 읽기가 되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한 이해도를 아이를 보지 못해가지고 판단해 드리긴 좀 힘든데 독서활동 체크에서 0.5나 0.6점은 상당히 늦은 편인데 문학 인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 유창성 확보가 아직 안 된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는 조금 더 그래프를 보고 좀 세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가 근데 2레벨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문이랑 장문이랑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선생님께서 물 주고 사탕 주고 해서 잠을 깨우신다고 합니다. 제천 장락고함점 저도 소름껌을 주고 있어요. 저랑 같으시네.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안 사려고 합니다.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자꾸 먹어가지고. 그리고 잠 깨는 소름껌을 줍니다. 세수시키 저랑 비슷하시네요. 곰쌤 선생님께서 진짜 저랑 비슷하시네요. 물 마시게 하고 씻고 오고 스트레칭하고 서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상담합니다. 역시 대구 선생님들이니까 저랑 다 같으시네요. 감기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열정을 다하시는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신동임건민 선생님이신가? 잘 모르겠네요. 기초도서는 진단이 80% 이상 나오는데요. 1레벨에서 쉬운 책 빼놓고는 진단이 50, 60편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기초도서에서 진단이 80% 나왔다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문제에서 계속 진단이 낮게 나왔다, 어휘가 낮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급하게 1레벨로 갔을 수 있고요. 기초도서를 조금 더 하고 가도 되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단이 50에서 60%밖에 안 나왔다는 건 지금 1레벨 정도로 읽을 수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이 아이도 파악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유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진단이 안 나오는지 영역별 분류도 다시 해보시고 아이의 속도, 시간 모든 걸 체크하신 다음에 어사추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정 선생님께서 우리 선생님이시네. 수준별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배운주 선생님께서는 중1인데 레벨이 안 나온 다시 테스트를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 아이가 중1이면 레벨이 안 나왔다는 거는 진단 불가가 나왔다는 건데 교과도서지도 테스트는 다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독서 방법이 그대로 반영되고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진단 불가로 보시고 그 아이의 영역에 맞게 재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중1인데 성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진단 불가라도 속도하고 이해도 같이 겸용하셔서 적정한 위치의 레벨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마 중1인데 기초도서를 주시지 않으실 오빠. 거니까요. 그럼 지죽초 중점은 응? 2레벨부터 꾸준히 읽고 현재 4레벨 아직 지금 하고 있어. 입니다. 그런데 대박이야, 4레벨 이거. 도서 예도가 그러면, 안 나와요. 어? 제독을 합니다. 어떤 영역이 흐를까요, 뭐라? 선생님? 영역별로 점검을 아, 좀 이따 이제 할 거야. 이거 한 12시 반 2레벨부터 정도면 끝날 꾸준히 것 같아. 읽었을 때마다 영역별 여기 이해도는 그 잘 나왔는지 동네 카페도 3레벨은 또 샌드위치 어떻게 오픈을 나왔는지 했더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아이가 그래서 2레벨, 3레벨의 나 영역 샌드위치 전체를 먹으려고. 다 잘 읽었는데 4레벨에서 갑자기 이해도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 분명히 샌드위치 먹은 적 2레벨, 있어? 3레벨 때 어떤 영역별로 어떤 어사추비 인덱스에서는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쪽에 책 읽은 거 시끄러워. 점검 한번 해보시고 4레벨에 어떤 도서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대단해, 열정이. 김용현 선생님, 북도등 글쓰기는 평소 독서노트와 분량 차이가 많이 나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억지로 분량을 맞추다 보니 줄거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고요. 선생님은 내가 또 어떻게 강설이잖아. 지도하시는가요? 뭐 사실은 아이들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 독서노트보다 많은 분량을 나는 차지하는 게 오빠한테만 해봐. 많으니까 줄거리도 걱정하지 쓰는 마.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저는 느낌과 생각을 좀 많이 채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좀 잘 안 나온다고 애들은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책 내용이 파악이 좀 안 됐다고 하면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들어가는 이번에 중? 저희가 산책하는 이제 중? 이 자체가 그 사전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없는 책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근데 거기서는 안 있더라고요. 가나 보네. 그런 부분은 얘기를 좀 나누는 것도 거기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억지로 분량을 뭐 결국 분량은 맞춰야 되는 거니까 뭐야? 그 아이가 발산 갔을 그 때. 대회에 대한 취지나 분량을 맞춰내는 여기 연습도 필요하다고 여의도라고. 생각되고 딴데 너무 무리한 있구나. 이번에 분량은 아니었거든요. 여의도라고. 다른 데서는 알았어. 이만큼은 나 나올 수 서울 잘 있습니다. 모르겠어. 그래서 이번에 이 글쓰기 여의도. 대회를 통해서 아이가 또 자신의 글을 분량을 좀 한껏 늘려보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영 선생님께서 수업 방식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뭘까요? 독서 쉬었으면 단기 좋겠습니다. 관 알겠습니다. 신도점인가요? 3, 4레벨 아니 노트 첨삭할 때도 주제에 관련 의미를 써도 안녕하세요. 자기 생각을 잘 네. 들었으면 다시 생각해보러 갈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리드인 도서에서 원칙은 독서 코칭을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책 또는 독서 코칭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아이가 이야기 나누게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이가 그 주제와 관련된 전혀 관련된 거 없다고 썼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추리 있게 잘 얘기했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은 잘 썼네라고 생각해 주지만 그렇지만 독서 코칭지 읽어봤니? 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하니까 자기 생각만 잘 드러나게 하지 말고 독서 코칭지를 보라고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연속적으로 70%가 나옵니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연속적으로 70%라는 게 책을 읽고 나서 진단을 바로 했다는 뜻인지 책을 계속 읽어도 70%가 나온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연속적으로 70%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이가 책을 읽고 연속적으로 진단을 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없애는 게 좋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책을 읽고 진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제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가 나왔으면 어사추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면 됩니다. 추론이 부족한 경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아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실과 독해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책을 다시 읽히는 게 좋습니다. 그날이 아니라 다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읽히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천명지 조전 박희영 선생님께서는 교과도서지 테스트 4레벨이 나와서 3레벨로 시작했는데 라고 끝이 났네요. 그리고 김혜는 선생님께서는 읽기 유창성은 낭독 숙제로 받아보면 좋은데 이해도가 낮은 건 왜일까요? 이해도가 낮은 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낮지 않을까요? 아까 그 늦게 읽는다는 아이인 것 같은데 이해도가 낮은 건 유창성이라는 게 바로 속도가 느리다는 건 이 아이가 빠르게 읽지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낭독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그 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레벨이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해도가 낮다는 건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파악이 잘 되고 못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수업 방식에 공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알려줘서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시가 다 감사하다고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김혜윤 선생님께서는 언어 치료 받는 1학년인데요. 모의 수업처럼 사전 테스트한 상태입니다. 20분도 산만해서 앉아있기 힘들어합니다. 이 친구 60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못합니다. 20분도 산만해서 앉아있기 힘든데 언어 치료만 받는지 ADHD도 받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 먹고 오면 60분 정도 수업이 가능하고요. 약을 안 먹고 오는 경우에는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 치료 받을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 만약에 20분 정도가 산만해서 못 앉아 있다고 한다면 60분 진행이 힘드니까 처음에는 시간을 좀 줄여서 20분 하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쉬게 해주고 좀 연장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학년인데 작년에 교과 도서지도 테스트 후 4레벨이 나와서 3레벨로 시작했는데 3레벨 이고서부터 읽고 진단이 너무 안 나와서 내용 정리를 못해서 2레벨로 내려가서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읽다 할 때 분당 천당 읽어내요. 빨리 읽고 이해를 못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는 무한반복 2레벨로 내려가는 게 맞겠지요. 얘는 읽을 때 속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5학년인데 읽기 트레이닝도 많이 틀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분당 천자로 읽는다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어디서 끊어읽기가 되는지 밑줄 치면서 아이의 속도를 좀 내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1레벨로 내려가는 게 맞다기보다는 읽기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애고 3대3 독서법 바로 시작해서 아이가 눈으로 얼마나 빨리 읽는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4레벨이 나왔는데 2레벨까지 내려갈 피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3레벨로 저는 올라가서 아이가 책을 읽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3레벨로 가서 이 코스를 익혔는지 잘 모르겠네요. 4레벨이 나왔는데 왜 3레벨 이 코스로 갔는지 속도만 너무 빨라서 그럴까요? 그 책 먹는 여고 40점. 이거 얘는 추론이
예, 추론이 났습니다. 제 추론 엄청 낮은 아이고요. 김현주 선생님, 이 아이는 읽기가 유창한 거는 글자만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독서 코칭 하세요. 독서 코칭 하시면서 앞에 있는 시트지 제대로 읽고, 시트지 읽고 나서 질문해 주고,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가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지 선생님하고 얘기 한번 나누신 다음에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9월 국풍 김정선 선생님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빨리 낫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정적인 강의 감사하다고 해주셨고요. 네, 지상님 명강의 감사합니다. 케이스별 수업 관리 방안 얘기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광주 학원 김윤지 선생님 이번에 2학년 된 아이들이 영어나 수학을 위해 그만두거나 쉬겠다고 해요. 독서가 밀리는 느낌이에요. 아직 1레벨 진단 문제 파악도 못하는 애들인데 말이에요. 학부모에게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아까 제가 교육 과정에 있었던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나 수학을 하기 위해서 짧은 문장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문해력인데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영어 수학을 돌아서 또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어 수학 가서 불안한 마음에 가시지만 실제적으로 문해력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 레벨업도 정말 늦거든요. 그런 부분을 엄마들이 정말 알면 좋겠지만 잘 모르니까 실제적으로 읽기가 바탕이 돼야지 이해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심을 담은 강의 감사한다고 해주셨고요. 네, 감기나 다들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김용은 선생님은 AJ즈 의심되는 경우에 어머님께 말 꺼내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경험이 많다 보니 어머니 혹시 누구누구 집중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그 치료나 진단 받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끝까지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굳이 제가 그걸로 뭐 왈가불가 하지는 않고요. 아이를 보고 아이에게 살짝 물어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어머니를 학원으로 따로 부릅니다. 불러서 아이가 지금 수업을 좀 해보니까 이러한데 혹시 뭐 진단받은 게 있느냐라고 그걸 전화로 그냥 예의 없이 하면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만나서 얘기 나누거나 결제하러 오셨을 때 살짝 얘기해서 아이가 만약에 병원을 안 다니고 있다고 하면 병원을 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안내해드려서 저는 한 몇 명 보냈습니다. 학원에서. 그러면 조금 더 아이가 좋아짐을 느끼게 되면 엄마들도 많이 고마워하십니다. 근데 섣부르게 내가 판단해서 ADHD라는 진단명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아이가 지금 이쪽 부분에 언어가 많이 약한데 언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디를 다니고 있나요, 어머니? 뭐 채우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많이 다른지 다들 감기 나으시는 얘기가 많네요. 1레벨 학생입니다. 기초도서도 1레벨 도서도 전래동화 도서들만 이해도가 낮게 나와 이해도 평가가 낮아집니다. 제외하고 이렇게 될까요? 1레벨 전래동화 같은 경우에는 전래동화의 어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읽히기보다는 그 책도 같이 읽히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래동화에서는 어떤 부분이 내려가는지를 보고 어휘가 내려갔다고 하면 어휘를 따로 아이에게 읽히면서 지도하는 게 좋을 거고요. 사질도 독해가 낮다고 하면 책을 꼼꼼하게 읽는 걸 연습시키시는 게 맞고요. 추론이 낮다고 한다면 글쓰기에서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게 맞고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아이들 그래프에 따라서 아이가 얘기해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우리 지도사님, 오늘도 열정 강사들이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네,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김미경 선생님께서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들 알려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강의 감사하다고, 네네, 다들 이게 수업이 너무너무 안 감사하다고 그냥 많이 나눠 주셨고요. 도움 된다고 해주셔서 저도 녹화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힘을 내서 내일도 하게 있어요. 됐는데 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좋습니다. 내일도 저희 초2인데 수련회 읽기하면 내일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고민. 글밥이 좀 많아지는 이해도도 낮은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집에서 어머님이 지도 방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나는 우리 양이 소리 낼 많으니까 때는 하나는 발음이 하나는 정확하지 있어야 않다는 되고. 건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자, 글밥이 좀 많아지면 이해도가 내가 낮다는 건 글 파악이 안 되는 아이니까 수요일이라서 이 아이는 읽기 빨리 애들이 트레이닝하고 오거든요. 시작해보세요. 몇 시에요? 읽기 트레이닝 시작해서 2시 수업이긴 장문 한데 독해가 내가 가능한지 수업 준비를 장문 해서 독해
어떻게만 부족한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호흡해서 끊어지가 되는지 그리고 문장이 끝났을 때 쉬고 있는지 그 파악을 함께 해주시면 아, 우리 그때 좋습니다. 목요일에 늦게 그리고 끝냈구나.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12시 어려워하고 있는지 반이면은 읽어냈을 오긴 때 하거든요. 아이가 나오긴 이해를 하는데 못하는 경우는 요즘에 끝나고 머리가 1시. 너무 몰라가지고 오히려 1시 그냥 오시면은 듣게 이제 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요. 먼저 어떤 아이는 그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읽어내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 하시는 게 좋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낭독하는 방법이 약간 가장 좋아요. 쓰리수하는 어휘도 좀 자극적이라면 보충해주고 그건 그래서 약간 지도 강화는 아이가 책 읽는 슴슴한 걸 애들이 그냥 이게 녹음하라고 좋더라고. 얘기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늘 약간 같이 붙어 그거를 있을 수 없기 쓰리수하는 때문에 의식해서 하는 것 아이에게도 같은데 거기 약간 녹음을 짬부가 해서 있잖아. 자기 목소리를 여기 짬부가 없이 들려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무 조금 빨리 나는 읽거나 하는 담백함이 부분을 좋더라고. 교정해 주는 호박이 게 그리고 좋습니다. 맛있어. 네, 전단지 비표하러 가신대요. 네, 응. 고생하세요, 선생님. 네, 네, 몸도 안 좋으신데 열강 감사해요. 다들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선 선생님께서 기초도서를 매일 낭독하기 속도를 내주는데 이해를 항상 어느 정도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 아이마다 다릅니다, 선생님. 해보셨나요? 그래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나서 이해도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맛있는 거 봉태쌤이 사주신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열정적인 강의 감사하다고 해주셨고, 이제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농구하는데 애들이 이렇게 자, 이것도 독해력과 과목과의 연관성을 이제 알려드리고, 아까 어떤 광조 선생님께서 했던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거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독해력과 과목과의 연관성, 독해력의 모든 과목의 기본, 필수입니다, 독해력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자, 국어는 독해력이다. 영어는 독해력과 해석 능력이다. 수학은 독해력과 해석 능력과 응용 능력이다. 사회과학은 독해력과 암기 능력이다. 공감하시나요? 전 100% 공감합니다. 특정 과목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은 독해력이 돼야지 모든 과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합니다. 암기능력. 이 멘트를 잘 섞어서 어머니께 상담하게 되시면 아마 효과적인 상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어머니들께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얘기 많이 합니다. 너희가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는 독해력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희가 독해력만 원한다고 한다면 읽기 트레이닝만 독해 트레이닝만 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독서를 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굳이 아이들이 독해력만 기르려고 했다면 리딩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께도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학부모 사이라서 또는 어머니들은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안내해드리고 저 역시 그 자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리딩 선생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명실상부 최고의 독서 교육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저희 다음 기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를 잘 될 수 있게끔 챌린지를 하자 해가지고 내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